네, 그럼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제도 중국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무산이 됐잖아요. 네. 어제도 짚었지만 이 관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전화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뭐 지금 전화해서 할 말 없다라는 게 오히려 악재지.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대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네. 전인대가 3월 초이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란다. 그 취임하고 나서 지금 지시를 내린 게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한 게 나와야 이제 거기 안에 분명히 또 중국이 뭐 이럽니다 저럽니다 나올 거고 그 내용이 나온 걸 보고 그리고 전인대에서의 중국의 정책을 보고 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고 이게 최대 무역 그 상대국이고 물론 네. 캐나다나 멕시코도 그렇지만 사실은 더 소위 말하는 이 무역 구조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관세 정쟁의 대상은 사실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어떤 스터디가 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한 3월 말 4월 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군부를 지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약간씩 잽을 날린 것도 맞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 관세라든지 중국은 또 거의 뭐 생색내기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LNG라든지 석탄, 뭐 석유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한 거는 맞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그 협상을 위한 내지는 테이블을 앉기 전에 서로가 어떤 그 긴장도를 높이는 정도의 뉴스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네. 전화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 3월 말 4월 초부터가 본격화되는 무역 갈등 구조 그러니까 그 갈등의 어떤 그 텐션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방향성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도 오히려 그때쯤부터는 재차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근데도 중국의 추가 관세가 10일부터 부과가 되잖아요. 뭐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에는 직전에 통화를 하면서 판도가 살짝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뭐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대응은 우리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좀 생색내기 안 하면 안 된다라.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뭔가 관세를 부과해서 어려움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우리 중국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국의 어떤 방어용으로서의 여론 무마용으로서의 어떤 액션이라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되게 미미하거든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석유나 여러 가지 네. 이번에 나왔었던 그 비중이 그러면 뭐 굳이 트럼프가 전화해서 뭐 이거 왜 했냐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0일에 부과돼도 이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일이라는 시간도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미비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그냥 드는 궁금증인데요. 이 미중 갈등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둘 중에 승기는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승기를 누가 잡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부분들에서 승기를 누가 잡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멕시코 대통령은 본인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그 승기의 결과를 뭐 주식 상승으로 하는 다음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잡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가 워낙 좋고 네.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달러화가 더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보다 안전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걸로만 무역 구조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딥식 같은 거 나온 거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불공정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를 빠르게 캐치업하면서 중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니네가 아무리 관세 때려봐라 우리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좀 소위 보편화된 가격으로 뭐 만들어내버리지 이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의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는 제가 늙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승기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서 이런 최근에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게 투자자의 어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과물이 누가 이겼다 이런 거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아니면 딥식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엔비디아의 마이너스야? 오히려 엔비디아 비싼 것 때문에 파는 기회로 만들었지 사실 더 뜯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보편화되고 더 확장성을 갖는다면 엔비디아 살만한 타이밍인가?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도 끝나고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데 관세 이 레이더망에는 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다음 표적은 누가 될까요? 역시... 유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트럼프 정부가 유럽이라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유럽은 그동안에 좀 편하게 살았죠. 뭐 러시아의 싼 원유, 이민자들의 싼 노동력. 최근에 엊그제도 보면 스웨덴에서 총기 낭사도 발생하고 네. 미국 내에서 감고 있었던 고스란히 드러난 문제들이 유럽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거죠. 불법 이민자 문제. 그거로 인해서 여론이 이제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호적이지가 않고 그럼 노동력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싼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네.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네? 유럽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유럽이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이제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과의 트레이딩 파트너가 상당히 유럽에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절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 유럽한테는 안 좋은 건데 이 유럽한테 안 좋은 건 저는 일본하고 한국한테는 좋다고 봐요. 유럽이 못하는 거를 한국과 일본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안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토 유럽에서 분담금 많이 되지도 않잖아요. 내야지. 그러니까 나토 분담금 올라가고 어떤 실질적으로 임금이 또 상승하고 더불어서 어떤 그 에너지 북해산 뭐 에너지 되게 싸게 했던 것들 그거 올라가면 사실은 유럽은 이런 마음 그렇지만 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성장이 떨어지면 유럽이 떨어지면 얘 달러가 막 강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달러는 많이 강해졌고 네. 달러가 고환율 상태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성장률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미국이 그래 성장이 잘 나와 관세 때려서 달러도 강해져. 그러면 미국의 어떤 밸류 체인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을 우리는 계속 가져가자. 하다못해 유럽이 어떤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 가져가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 표적의 다음 타자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또 간밤에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타났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시장이 좋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가 한번 확 빠지니까 이제는 네. ISM 제조업 지수 반등 나오면 예전 같았으면 주가 높은 상태였으면 이거 금리 더 못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 뺐을 거고 근데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ISM 제조업 바닥을 도니까 이제 회복하는구나. 그리고 간밤에 ADP 민간 고용은 잘 나왔지만 사실 ISM 비제조업 네. 서비스는 약간 살짝 둔화됐거든요. 한 52 정도로. 그러니까 확장이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안에 또 ISM 서비스 안에 고용은 또 괜찮았어요. ADP 민간 고용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성장률은 좀 떨어졌어. 애틀란타 GDP 1분기 보면 3.9에서 2.9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거지. 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고용이 붕괴되는 정도의 성장률이 둔화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10년물이 4.4까지. 네. 나를 괴롭혔었던 금리의 상승은 이렇게 컨트롤되고 그렇다고 또 엄청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쭉 말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그때그때 다르지만 만약에 좋게 해석한다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연 중반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두게 만들었고 ADP 민간 고용과 ISM 서비스 내에서의 고용 지수는 좋았기 때문에 고용이 붕괴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나 소비가 무너질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건 또 아니다. 네. 적절하게 잘 나와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간밤 나왔던 두 가지 지표. 저희 어제 이 지표를 다룰 때도 적당히 잘 나와주면이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정말 적절히 잘 나온 두 가지 지표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지표를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오늘도 사실은 고용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뭐 챌린저 잡스 해서 이제 그러니까 감원, 그렇지. 감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매주마다 나오는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지금 컨센서스는 전주에 20만 명인데 한 21만 명으로 늘어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 지표들이 크게 시장을 이렇게 안 흔드는 거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렇게 또 연준한테 고민을 주는 정도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내일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다 보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오늘은 ADP 민간 고용, ISM 서비스에서의 고용 지수 이런 걸 보니까 생각보다는 무너지는 건 아니네 정도로만 판단할 것 같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내일 저녁에 나올 민간 고용 보고서를 좀 지켜보는 그런 정도의 어떤 매크로 지표만 현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를 약간은 기다려보면서 그 전에 약간 어림잡아 볼 수 있는 지표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또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중요한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장 마감 후에 나올 것 같은데 간밤에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 클라우드와 관련된 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우려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 뉴스 플로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 20%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이외에 뭐 AI 내지는 AI 관련된 클라우드 뭐 이런 부분들의 성장률이 고민이 된다 아니면 좀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좀 안 좋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장마감 후에 아마존이 어떻게 얘기해 줄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고성장은 맞고 그리고 간밤에 빠진 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차익 실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아마존이 또 이런 클라우드도 있지만 최근에 올라오는 게 뭐 대중 어떤 견제의 어떤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알리테무 예를 들어서 그 관세 부과 행정 명령에 포함된 소액 면세 규정이라는 게 그걸 폐지시켰기 때문에 알리테무도 이제 약간 비싸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테무깡 이런 것도 유행할 정도로 너무 좀 안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아마존의 성장률이 아마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자리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도비나 마스터카드 같은 소비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괜찮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률도 좀 보여줄 것 같고 더불어서 그 광고 매출이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 거의 미미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10% 매출의 전체적인 10%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성장률이 있지만 이런 거지. 클라우드 성장률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약간은 좀 고민을 안겨줬는데 주가는 한 번씩 자기들은 10%씩 빠졌고 물론 이제 간밤에 아마존도 한 2, 3%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우려는 일정 부분 한번 소화를 했어. 근데 아마존은 이거 말고도 광고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그 이커머스나 이런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그냥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 아니면 미국 내에서는 어쩌면 탑픽의 위지를 그러니까 그 지위를 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냐.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 두루의 어떠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미국 소비 괜찮네. 그리고 그 AI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로 인한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광고가 먹혀드네. 이런 것들이 되면 아마 AI에 대해서도 약간은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 발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 우리도 기대하고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또 일라이릴리도 실적 발표를 한다고요? 간단히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만 치료제 워낙 그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분기 비만 치료제 성장률이 작년에 발표했을 때 기대보다 좀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성장률은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가 워낙 높아졌던 거죠. 네. 이걸 못 맞추면 또 주가 빠지는데 하필이면 그 이후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너무 기대가 높았던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소외되고 아니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소외되는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리고 간밤에 보면 이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대치들도 많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만약 실적이 지금 4분기 EPS 전망치가 한 5.3달러 정도 되는데 전분기가 1.1달러거든요. 거의 뭐 5배 이상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성장률이 좋구나. 그리고 금리도 안정이 됐구나 하면 이 약간은 소외되었었던 그리고 우리 시장도 보면 약간 이제 선순환의 어떤 그 업종이나 테마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제약바이오 쪽도 약간은 이제 훈풍이 도는 그런 어떤 실적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가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네. 일라이릴리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아마존과 일라이릴리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시장 어제까지 다행히 좀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는데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어쨌든 낙폭 과대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매크로 장세를 이제 많이 끌고 왔었잖아요. 관세라든지 네. 금리적인 부분들이. 근데 금리도 좀 많이 안정을 되고 있고 관세도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구나. 막 흔들어 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구나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가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은 크게 이제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면 뭐 아예 줄어든 건 아니지만 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약간 다음 타자 성장률 그리고 낙폭 과대가 회복됐을 때 어떠한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지 찾아갈 것 같아요. 뭐 반도체나 어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로서의 인식을 해서 좀 올라와 줬잖아요. 네.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만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돌아왔고 조선도 이제 주도주로서의 가치를 가져가다가 약간 소강 상태로 빠져서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한테 한번 훈풍을 주나? 네. 하필 또 때마침 또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매크로 장세 그리고 이게 조금 다음 타자를 찾는 과정에서 뭐 비만 치료제나 바이오 섹터로의 분위기도 좀 감지해 줄 수 있는 금리가 좀 안정이 되니까 달러도 좀 약해져서 네.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는 이제 조금 매도보다는 매수의 어떤 그 전환이 되니까 약간 좀 뭐랄까 수급이 확 빠져나가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선순환 아니면 뭐 업종 찾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일라이릴리 실적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라이릴리 실적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까지 한번 주시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 동향도 당연히 면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